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6월 시사 두 번째 시간이죠. 정치 행정 파트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첫 번째 특별 지역 자치단체가 도입이 된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등장한다. 서울 중심의 어떤 인구 과밀을 좀 보완하기 위한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4월 18일 날 설치 완료됐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자체고요. 자, 2023년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서울 수도권 1극 체제,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 모델이 되겠습니다.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 초광역이죠. 부산, 울산 두 개의 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까지 합쳤으니까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 개별 지자체를 넘어서 권역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도에서 경상남도가 있고 부산, 울산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이거를 이제 합쳐서 협력하는 권역 의사결정을 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특별지자체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요. 부울경특별연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지자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합치면 특별지자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자체다.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 내에서는 별도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개별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의 의사결정이 있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의 의사결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산광역시와는 별도로 부울경특별연합도 하나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겠다. 뭐 부산시, 울산시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출범된 특별연합, 부울경 특별연합입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연합이고, 자,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서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부울경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의 생활권, 경제권 단위를 연계 발전시켜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메가시티란 건 뭐냐? 행정구역은 분리돼 있어요. 부산, 울산, 창원. 근데 생활 경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인 것은 한 개 도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분리되어 있는 도시인데 같은 생활 권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메가시티죠. 그죠? 1000만 명까지는 아직 안 되겠네요. 1000만 명. 부산, 울산, 경남 합치면 1000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울산이 한 100만 명, 부산이 한 300만 명 넘죠. 400만 명. 경남이 한 600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5월 2일부터 우리 이미 여러분 마스크 벗고 계시죠?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중대본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마스크 써야 되는 경우 알려드릴게요. 실내에서는 당연히 마스크 써야 되고요. 실외라 할지라도 무조건 벗는 건 아니에요.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50인 이상의 집회, 1대 마스크 써야 되고요.
관람객 수가 50이 넘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50인이 넘는 뭔가는 마스크를 써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 전염병 취약 계층을 만난다든지 뭐 이럴 때도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가 있긴 해요. 권고였고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50인이 넘는 거 숫자를 알아두세요. 50인 넘을 때는 마스크 써야 된다. 다음. 자, 네 번째 마지막 정치행정 소재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규모가 34조 원 플러스 알파로 여야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돈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제한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뭐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리고 그 외에 뭐 프리랜서나 법인 택시 기사들 뭐 한 200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는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자, 2차 추경안 34조 플러스 알파. 추경안이란 건 뭐냐? 자, 밑에 있죠. 올해 1차, 2차 추경. 1차 추경은 이제 3월 달인가 그 문재인 정부 때 했고요. 2차 추경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데, 추경이란 것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약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2022년에 쓸 정부의 예산, 가계부라는 것은 2021년 10월 달 정도에 이미 마련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국회 동의까지 가려면 12월 돼야겠지만 어쨌든 전년에 이미 다음에 쓸 가계부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올해가 됐어. 그랬을 때 올해 상황을 보니까 작년에 쓴 계획과 뭔가 다른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자, 예산이 성립한 후에 이미 성립한 예산을 좀 변경해야겠다. 그런 사건, 이벤트가 생긴 거죠. 그럴 때 이제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보통 줄이지는 않고 돈은 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렸네요. 자, 대상 및 금액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 상당수죠. 37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뭐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8% 정도 되나요? 7, 8% 되는, 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주자. 그 외에 이제 소득 취약계층 225만 명도 일부 지원하자.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법인 택시, 프리랜서,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도 좀 지원하자. 이게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1차 추경안 17조였고요. 이번에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렇게 작년에 세운 우리 정부의 예산 대비해서 벌써 이제 51조 이상 지금 늘어났죠. 대상자의 53.3%는 이제 10억 이상,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인해서 추경 예산안이 지금 증가됐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치행정 4개의 소재를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경제 산업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7개의 소재를 가져왔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윤석열 인수위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한다. 한전의 독점을 푼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죠. 그 다음 무슨 은행 본점에서 614억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딘가요? 우리은행이죠. 본점에서, 보통 지점에서는 뭐 몇 억씩 횡령하는 게 많이 발생하는데 본점에서 600억, 엄청난 규모죠. 그 다음 세 번째, 약 14조 원이 투입되는 신공항이 추진됩니다. 어딘가요? 부산 가덕도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 4월 소비자 물가가 4.8% 상승. 우리나라도 이제 4% 후반까지 소비자 물가가 올라왔습니다.
체감 물가는 뭐 훨씬 높죠. 그 다음, 자,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오르네요.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유류 할증료가 올라서 오르는 것 같죠. 그 다음, 자, 네이버 전면 재택 주 3일 이상 출근, 이런 새로운 이제 근무 형태를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IT 기업들이 이런 재택근무 이런 게 활성화됐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하나의 정식적인 근무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현대산업개발, 자, 광주 화정 올해 1월 달에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1개 동이 붕괴했는데 8개 동 전체를 전면 다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짓겠다. 그냥 싹 다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이런 결정까지 나왔네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먼저 첫 번째. 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자, 우리나라 전기요금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 요거 판매 시장을 개방하겠다. 한전 쪽으로 전기요금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전기 파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전력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자,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과 4대 중점 과제를 보면은요. 한국전력의 전기 독점 판매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써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원가주의를 강화하겠다. 유가가 오르고 석탄가가 오르고 하면은 전기요금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충분히 그만큼 오르지 못하더라.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 한전 작년 적자가 뭐 4조인가 6조인가 그렇죠. 자, 구체적인 걸 보니까요. PPA라는 말이 있습니다. PPA. 한국전력의 어떤 전기 판매권을 완전히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선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하는 PPA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작년에 이제 PPA가 도입됐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를 전기를 공급할 때 한정과 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업체,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계약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확대가 되면은 이제 한전의 독점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전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연료비 연동제인데요. 전기요금이 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없잖아요. 석유, 석탄, 그죠? 뭐 이런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전기요금이 낮아. 그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된다. 전기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생활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금액을 높이고 싶어도 국민생활과 밀접하니까 표 떨어질 것 같아서 전기요금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전이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 등 가격에 그런 사용되는 원가에 맞게끔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더라. 유가 등 가격이 하락하면은 전기요금 내려가야 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방식이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제도,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작년에 도입이 됐어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안 한 거죠.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이번 정권 넘어가면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10월 달에 또 한 번 올리죠.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은행 본점에서 614억. 엄청난 금액이죠.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실관리, 파문이 일었습니다. 부실관리 맞죠? 그죠? 자, 내용 볼까요? 자, 우리은행 본사에 이 자금관리팀장, 자금관리 직원 A씨가 600억대 횡령을 했는데, 자, 2012년부터 했어요. 10년이 지났죠. 2018년까지 약 6년간 3차례에 걸쳐서 횡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횡령했냐 보니까, 자, 이란에 디아니 가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2010년에 우리나라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려고 했습니다. 이란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계약금 명목으로 578억 정도를 넣어놨어요. 계약금을 우리나라에 줬습니다. 근데 결국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줘야겠죠.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대이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 금수 조치 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제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송금 채널이 막혔습니다. 이란과 금융 거래하지 말라. 돈은 우리 들어왔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은행에서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금을 관리팀장이 이제 횡령을 해간 거죠. 자, 부실한 감시가 논란이 됐죠. 내부 통제. 야, 10년간 몰랐냐. 이번 감사 때, 내부 감사 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면서 이제 눈치를 채니까 이 사람도 눈치를 채가지고 자수를 하게 된 거죠. 회계법인. 매년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계법인도 몰랐냐. 금감원도 몰랐냐. 그래서 계속 몰랐다. 자, 다음 소재입니다. 13.7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의 신공항, 김해공항을 대체하겠죠.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자가 날 수 있다. 예타를 해봤더니,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근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냥 돈이 안 돼도 손실이 많이 나도 하자.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4월 26일 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보통은요, 금액이 큰 500억 이상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돼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돈 들어간 비용만큼 수익이 나냐 안 나냐 해야 되는데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질 거는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걸 짓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10여 년 걸려요. 2035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땅만 있고 땅도 우선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탄탄하게 만들려면 땅 누르고 뭐 이런 작업을 기반 작업이 상당히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참 걸리겠죠. 10년, 뭐 2035년도 빠를 것 같고 한 15년 후에 이제 개항이 될 것 같다. 그때 되면은 자, 우리나라가 더 성장해서 외국인 더 많이 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예타를 면제받은 최대 규모. 자, 보통 예타를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이 가장 중심입니다. 들어간 비용 대비 앞으로 벌어들일 편익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베네핏 코스트 분석을 하는데 0.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0.5라는 것은 10분의 5라고 보면은 이거는 분모는 베네핏 뭐예요? 코스트죠. 코스트, 비용, BC 분석이니까 분자는 베네핏, 수익 10 들어가고 5 받는다. 이런 정도의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그죠? 투입되는 사업 경우에는 면밀하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 경제적 타당성을. 왜? 예산 낭비 때문에. 그래서 보통 총 사업비가 500억 넘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넘는 이런 사업은 예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4.8%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예요. 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그러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4.8%,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주로 이제 상승을 주도한 요소가 기름값, 외식 물가 이 두 가지입니다. 품목별로는 이제 기름값을 대표하는 석유류 그리고 가공식품이 많이 올랐네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보니까 작년에 한 3%대였어요. 그것도 이제 많이 올랐죠. 우리 보통 2%였거든요. 재작년 이렇게 할 때는 2%, 뭐 1%대, 뭐 1, 2%대를 갖다가 뭐 한 7, 8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작년에 3%대 올라오더니 올해 4%대 올라오더니 지금 4% 후반까지 올라오더니 다음 달이 더 걱정되죠.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좀 비슷한 장바구니 물가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생활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약간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좀 더 현실적인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지수인데요. 이 생활 물가지수는 이미 5%가 넘었죠. 그리고 물가 상승을 꺾을 만한 수단이 없어서 당분간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피크는 쳤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물가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 같다. 하락세로 가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나온 건데요. 자, 소비자 구입한 각종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가격을 말합니다. 전반적 가격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고 소비자가 많이 쓰는 460개 상품 서비스를 골라요. 바스켓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스켓을 한 묶음을 해서 이게 기준연도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460개 들어가는 게 실제 현실적인 소비자가 많이 안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좀 보완한 게 생활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체감과 너무 다르다. 물가가 4.8% 올랐다고? 내 느낌엔 20% 오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체감 물가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한 걸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보조지표, 함께 보는 지표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라고 보통 많이 해요. 좀 더 현실적이다. 자,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묶어서 이거보다는 좀 더 일반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항공요금 인상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